이번 시간에는 439페이지 공공부조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부조의 근거법은 연역 잘 아시죠? 1944년에 조선 구호령으로 오늘날 근대적 우리 그 공공부조가 출발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1961년 생활보호법, 그리고 1961년에 있던 40년이 지난 21세기로 들었으면서 법이야 199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시행은 2000년에 시행됐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제도, 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같은 교재 162페이지에 보시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또 특성, 기본 원칙을 가지고 해서 162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책론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비교표 같이 꼭 참조해서 정책론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법제론적 측면에서 163에서 168페이지, 167페이지까지 정리해 놓은 그 내용을 좀 더 확대시켜서 439페이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하는, 그것도 공공부조의 근거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언제나 강조하는 거죠. 사회보장이란 모든 국민을 사회적 기형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 중에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화에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조 그러면 공공부조의 원칙에서 여기는 법제론입니다만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공공부조 정책론과 연결시켜서 공공부조를 이렇게 보시면, 공공부조 개요 첫 번째 주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정책론처럼 설명하지만 법제론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그 다음에 대상은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결국에 빈곤층을 말합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그리고 목적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통해서 여기는 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죠. 그래서 목적은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공공부조의 원칙,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 연역이야 여러분들 1944년 조선구호령, 1961년에 생활보호법,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알기 때문에 그건 적지 않고 원칙. 그러면 바로 여기 나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통해서 우리는 6대 원칙을 공공부조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첫 번째가 국가 및 지단은 책임하에, 국가 책임의 원칙.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그래서 생존권 보장의 원칙. 목적은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최저 생활 보장의 원칙. 그리고 자립 지원의 원칙. 그렇게 해서 보통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통해서 우리는 기본 원칙 6대 원칙 중에 4개를 끄집어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 이 보충성의 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바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대 원칙, 이 정책론과 더불어서 같이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39페이지 보시면 법제로 첫 번째 목적 나와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한다. 그래서 생존권 보장의 원칙과 최저 생활 보장의 원칙과 그리고 자립을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자립을 돕는 것에 대해서 자립 지원이라고 하면 자활 조성이라고 이렇게 바꿔서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정의에서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수급권자, 수급자 쭉 있습니다만 5번에 부양의무자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수급권자를 보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일촌 후 사망한 일촌의 배우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사망했는데 그 며느리로 하여금 자식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양의무자라는 짐을 지을 수는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일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가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저 생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가 보시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바로 여기 나오는 최저 생계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같이 숙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10번에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이 꼭 나오는 영역이다. 그래서 10번 차상위 계층. 종래의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소득원액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어떤 최저 생계비가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바로 차상위 계층으로 설명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번 차상위 계층과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 개정 내용을 통해서 201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좀 더 상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장기관이라고 해서는 급여는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교육감도 역시 보장기관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종래와는 달라진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기관에는 종래와 똑같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보장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와서 2번에 보시면 생활보장위원회가 나와 있죠.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사업에 관한 기획, 조사, 실시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시도, 시군구에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적용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도 있습니다만 외국인도 역시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여러 단서가 있지만은 외국인도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저 보장 수준의 결정,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급여 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기 오면 종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적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자의 선정 기준과 그리고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다음에 기준중위소득이 나와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거기도 개념 보시면 기준중위소득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조의 2 기준중위소득 앞에 우리가 정의해서 본 것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고 설명을 했지요. 그런 것처럼 그 기준중위소득을 가만히 보시면 1번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4개 거기 뒤에 쓸 일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 4가지를 합친 것을 가구 경상소득이라고 하는데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또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서 가구 규모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경상소득 가로 안에 집어넣어 있습니다만 경상소득, 가구 경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4가지를 합친 값이다.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거기다 중요 표시를 내시면서 출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전에 가려 안해 본 것처럼 소득인정액의 산정 나와 있지요. 소득인정액의 산정. 거기는 소득인정액의 산정에서는 쭉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구 경상소득에 따른 비용을 모두 합쳐서 산출한 금액 거기 나와 있지요.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문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거기 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4가지가 나와 있죠. 바로 그것을 3번의 1번 가로 안에서 나왔던 가구 경상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 경상소득에서 감할 거 감하고 나서 그 뒤에까지 보지 않아도 됩니다. 가구 경상소득의 계산에 포함되는 내용은 바로 4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급여의 기본원칙에 보시면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 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신의 소득, 재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이 바로 나오는 440페이지 우리가 10번 440페이지를 이리 가보시죠. 앞에 이로 넘어가셔서 44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10번의 차상위 계층과 11번의 기준 중위소득만 있는데 바로 이제는 우리가 첫 번째 줄 9번을 보세요.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처럼 지금 뭐예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변형시켜서 합한 금액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다시 442페이지 4번의 1번의 1번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양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을 합쳐서 우리는 소득 재산, 소득 인정액이라고 해석합니다. 소득 인정액과 근로 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바로 아까 공공부주에서 설명했던 6번째에 있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해서 행해진다. 이것도 곧잘 나오는 문제의 조항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여의 기준.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 때문에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도대체 인간다운 생활이 뭘까라고 했을 적에 바로 여기 나오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 이상을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면 급여의 기준은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두째 줄 급여의 연령,
수급자의 연령, 가구 구묘, 거주 지역, 그 밖에 생활 여건, 연령도 따지고 가구 여건도 따지고 거주 지역도 따집니다. 사소하게 보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해서 뭘로 정한다? 급여의 종류별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맞으면 급여의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또 그런가 하면 교육급여는 40% 이하. 또 주거급여법에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또 그런가 하면은 교육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런 것처럼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참조할 사항에는 연령도, 가구 여건도 그리고 거주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에 보시면은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별 가구 단위로,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조 실시의 원칙에는 바로 세대 단위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개별 가구 단위라는 점에서 세대 단위의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두째적인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조 거기 3번에 급여의 신청이 나와 있지요. 급여의 신청이 이렇게 나와 있는 얇게 되어 있군요. 급여의 신청은 수급권자 그리고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 군수구청장에 대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여러분들 3번 급여의 신청 제21조 옆에다가 그 신청 직권 병행주의라고, 신청 직권 병행주의라고 이렇게 신청 직권 병행주의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직권 병행주의. 어쨌든 스스로 표현된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를 한다면 스스로 표현된 욕구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표현된 욕구로 전환시켜줘야 한다. 물론 조건은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수급자의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수급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꼭 봐주시고 443페이지 바로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신청을 할 적에는 반드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 443페이지 3번 넷째 줄에 나와 있죠. 급여를 신청할 적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의 자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 바로 그게 바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이 되겠죠. 그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442페이지에 있는 거기 4번에 1번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의 기준, 3번 급여의 신청. 자, 여기는 언제까지나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급여의 종류가 443페이지에서 444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7종 급여가 나와 있지요.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그리고 자활급여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44페이지에 오면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생계급여부터 자활급여까지 필요에 따라서 급여까지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자, 별표할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차상위 계층이 뭐라고 그랬지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일부나 전부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반대 해석에서 보면 거기에 보면 이 5가지는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계급여나 해상급여는 절대로 지급해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말을 너무 싸납게 있습니다만 어떤 해상급여나 생계급여나 해상급여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나머지 5가지는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밑에 적었지요. 자활급여 하나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계급여의 내용을 보시면 생계급여의 내용 1번에 보시면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자, 거기 보면 의복, 음식물, 연료비를 다음에 음식물식, 다음에 연료비는 의식주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의식주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우리는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 바로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생계비 산출 방식이 전물량 방식이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물량 방식이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에는 정책론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에는 자선조직협회의 우회방문원에 직접 방문조사로 설명되는 실태 생계비 방식도 있지만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비용의 합계를 통해서 최저 생계를 산출하는 전물량 방식, 라운트리 방식이나 마스킷 방식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유엔에서 채택하고 있는 반물량 방식, 최저 기초생활 식료품 목록을 작성하고 그 비용의 합으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반물량 방식, 오샨시키 방식 또는 엥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우리는 전물량 방식, 라운트리 방식, 마켓 바스킷 방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우리가 이 급여의 기준은 앞에서 4조에서 442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급여의 기준 2번에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고 줄을 쳐놓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계급여의 기준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인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30% 이하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계급여가 지급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44페이지 밑에 셋째 줄 생계급여 방법 제9조 나와 있죠. 거기 오면 9조에서 445페이지 쭉 나와 있는데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한다. 그 옆에다가 현금급여의 원칙. 다음에 445페이지 2번에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정기지급의 원칙. 3번에 직접 지급해야 된다. 직접 지급의 원칙.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차등 지급의 원칙 두째 줄 나와 있지요. 다음에 5번에 중요 표시하시면서 조건부 지급의 원칙.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주거 지급의 원칙. 그래서 생계 지급의 원칙으로서는 현금 지급의 원칙, 또 정기 지급의 원칙, 직접 지급의 원칙, 차등 지급의 원칙, 조건부 지급의 원칙, 그리고 주거 지급의 원칙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5번에 우리가 조건부 지급의 원칙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445페이지에 있는 거기 자활사업도 있지요. 바로 조건부 지급의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4번에 2번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란 무엇일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은 근로 능력이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라는 것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하고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이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라고 3번에 니은번 적어라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고 연령 건강 그 점수에서 100점 만점으로 연령 30점, 건강 상태, 또 직업 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 재량 점수 등을 종합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되 그것을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44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 이 주거급여는 새로이 만들어진 법인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을 하되 그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지금 교재는 넣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육급여도 역시 교육급여도 기본 조건은 교육급여 앞에 나오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뒤에 나오는 의료급여 모두 기본 전제 조건은 부양의무자 조건을 설명을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급여의 종류별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에게는 지급돼야 된다. 다음에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득인정액이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다음에 여기 나오는 교육급여는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은 소관으로 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의료급여는 7번에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료급여는 40%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이나 분만 전후에 관련된 조치 보호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것이 해산급여가 되겠는데 해산급여는 생계급여와 더불어서 차상위 계층에는 적용할 수 없는 급여라는 것을 또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거기 장제급여 보시고 장제급여 다음에 급여의 특례 이렇게 급여의 종류별로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인정액 조건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 법치를 시행하려는 노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면은 44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자활지원에서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그리고 자활기관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활기관 협의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바로 이 상시적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와 직업안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만든 상시적인 협의체를 17조에 있는 자활기관 협의체라 하고 그를 조성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구성원 나와 있죠. 지역자활센터의 장,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뿐만 아니라 디귿번, 상공회유소, 소상공지원센터의 대표자도 포함됐다는 거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만 448, 449에는 4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활기업이 나와 있는데 종래에는 자활공동체라고 불렸던 거죠. 자활공동체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활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자활기업은 거기 오면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자는 상호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또 그러면 자활기업은 조합이나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로 하는데 사업자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는 옛날과는 달리 반드시 복수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1인 기업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책론적 접근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활기업 중에는 보장기관, 즉 다시 말해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있게 되는데 모든 자활기업이 아니고 보장기관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4번에 나와 있지요.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구성원 중에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 3분의 1에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요. 3분의 1 이상인 기업을 지원 대상의 기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45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8번에 보시면 자산형성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형 보장기관 즉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권리구제가 나와 있는데 권리구제 451페이지 보면 권리구제 나와 있죠. 권리구제는 두 번에 걸친 권리구제를 통해서 두 번에 걸친 이의 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전에 우리가 사회보험을 말씀드릴 적에 권리구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권리구제의 절차가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 절차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의료보장에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유사한데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국민건강보험은 이의 신청, 심판 청구, 행정소송으로 구성된 데 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의 신청 그리고 심판 청구가 아니라 심사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그 권리구제의 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시도지사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급자나 451페이지 권리구제입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교육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 다시 말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교육감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자 거기 페이지 넘어가면 구두로 나와 있지요. 서면으로만 해도 아니고 반드시 서면으로, 틀린 겁니다. 제일 밑에 보면 서면 또는, 그렇죠, 서면 또는 다음 페이지 넘으면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권리구제에 관련된 이의 신청은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시면서 452페이지 첫째 줄에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번에 보시면 452페이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 신청, 시도지사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를 거쳐 둘째 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또는 교육감에게 해서 쭉 보면은 서면이나 구두로, 그래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권리구제에는 두 번에 걸친 이의 신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드시 보장기관을 거쳐서 상급 행정청의 의미를 갖는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방법은 꼭 서면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그 재원은 조세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세에는 국세부문과 지방세 부문이 있는데 452페이지 원칙적으로 국세가 맞는 부문은 거기 4번에 보시면 국가, 기역, 니은, 디귿 밑에 넷째 줄에 4번에 기역, 니은, 디귿 나와 있지요. 국세 부분이 40에서 9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시도가 30에서 70%를 나머지를 시군구가 이렇게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가 담당하되 국세 부분은 40에서 90% 그리고 지방세 중에 시도 부분이 그 나머지 부분의 30에서 7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했지만 공공부조의 근거법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과 정책론에서 빼놓고 왔던 그 과정을 일괄해서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초연금 그리고 의료급여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에서 공공부조에 빠져있는 이런 것을 일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